하고 임대차 보호법은 조금 정리해야 되겠죠? 예. 공부량이 조금 임대차 보호법은 그렇게 해도 뭐 문제 잘 안 풀립니까? 민사특별법 6문제 중에서 임대차 보호법하고 실명법은 잡고 하셔야 돼. 세 문제는. 나머지 세 문제 집합건물법하고 가담법은 9월달 넘겨도 반은 잡고 하셔야 돼. 그래야 8월달에 9월 다 이번 주 모의고사 보시죠? 모의고사 보실 때 세 문제를 확인하고 가시라고. 집합건물 같은 건물법은 내용이 많은데 그건 기출문제 위주로서 보시면 돼. 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그저께 민법 65.70 안 나오면 돼. 잘 민사특별법 제끼면. 실명법은 일단 실명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만 규제합니다. 문제지 나오는 것처럼 등기 가능한 모든 권리가 다 실명법 규제 대상이 아니고 등기 가능한 그중에 물권만, 소유권 기타 물권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법이니까 물권만 규제, 채권은 실명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등기는 임차권 등기는 타인 명의 등기에도 실명법에서 규제하지 않는다고. 물권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 그 말이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 명의 등기하면 규제하겠다고. 타인 명의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 명의신탁 약정이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규제하게 한 법이 실명법이야. 신탁자가 실권리를 가지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인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겠다는 것이 명의신탁 약정이죠. 명의신탁 약정이면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약정인 타인 명의 등기 약정한 목적이 뭐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사항을 회피할 목적인 타인 명의 등기 약정을 규제하게 한 법이고 실명법상 조세포탈 목적 등인 명의신탁 약정은 2자간, 3자간 계약 명의신탁 불문하고 다 무효.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을 해도 종중배우자 종교단체가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목적 등이 아니면 규제한다.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벌칙 과정은 없죠. 그 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면 타인인 소탁자 명의로 등기 가등기 가겠죠. 소탁자 명의에 등기하든지 가등기하든지 2자간 3자간 명의신탁 줄이면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타인 명의 등기도 무효. 계약 명의신탁에서 소탁자와 계약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에 대해서 매도인이 선이다 넣으면 뭐는 무효인데 약정은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면 뭐는 계약 및 등기는 유효. 그죠? 유효한 명의신탁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고 약정은 여전히 뭐? 무효. 그러면 수탁자가 2자간 3자간이면 등기 명의신탁이면 무효죠. 자기 것이 아닌데 신탁재산을 제3자에 판다. 그럼 소탁자와 그래한 제3자는 어떻게 보호돼요? 매매 목적물 담보잡고 처분할 수도 있죠. 처분 대상 물건이 소탁자 것이 아님을 몰랐다, 선이거나 알고서 해도 소탁자와 그래한 제3자는 권리 취득하죠. 그러면 명의신탁자는 소탁자가 처분한 사실을 알고 누구 찾아왔어요? 제3자 찾아와서 니하고 그래한 소탁자는 나하고 명의신탁 약정한 것이고 약정은 실명법상 뭐이고 무효고 소탁자 명의 등기도 무효다.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타인 명의인 소탁자 명의 등기 무효 가지고 이미 권리 취득해버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야는 2자간 명의신탁에서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있죠? 요 두 가지는 등기 명의신탁이라 하죠. 요걸 공부하는 게 실명법이라고요. 그 실명법의 기본 내용 요 5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 부동산에 관한 물건만 규제한다. 명의신 조세포탈 목적인 약정을 규제하게 한 법이다. 약정은 무효다. 수탁자 명의 등기가 원칙 무효인데 좀 이따 보시면 계약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와 거래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선이면 뭐만 무효. 약정만 무효. 계약 및 등기는 유효.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권리 취득한다. 예외로 수탁자의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제3자가 여튼 예외로 103조 위반 무효요. 그 민법은 다 사적인 거래에서 다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적극 가담 나오면 그때는 예외로 103조 무효. 등기 명의신탁에서 2자간 명의신탁은 몇 사람만 필요하다?
두 사람은 필요하니까 신탁자와 수탁자만 있으면 되죠. 삼자간 명의 신탁은 세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매매 계약을 하고 공부 좀 하는 모양이네요. 매도인과 누가 매매 계약하고 등기 명의 신탁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만 하고 계약은 누가 하겠다고? 신탁자가 명의. 여기 등기 명의 신탁 중에 삼자간 명의 신탁의 답은 이겁니다. 신탁자가 매매 계약한다고. 매도인과 신탁자와 매매 계약하죠.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명의 신탁 약정하죠. 약정은 뭐?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 명의 신탁 약정하죠. 약정 뭐?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 계약 명의 신탁은 누가 매매 계약하고? 매도인과 수탁자가 매매 계약하죠.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죠. 그러면 다방에 만나서 계약하는 사람도 수탁자, 매매 자금도 수탁자 통장에 넘어가죠. 그럼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지원한다. 매수 자금을 지원한다. 누가? 신탁자가 자금 지원받아 통장 들어왔죠. 지원받은 수탁자가 매매 계약하고 수탁자 명의 등기하는 것이 계약 명의 신탁. 매매 계약을 신탁자가 한다. 뭐? 삼자간 명의 신탁. 돈도 자기 통장에 돈 넣었죠. 그럼 등기가 이렇게 넣으면 하자가 없는데 약정에 의해서 등기만 누구로? 수탁자. 신탁자가 매매 계약하고 나면 삼자간이구나. 신탁자가 자금 지원한다. 수탁자가 매매 계약한다 나오면 계약 명의 신탁이구나. 그럼 다른 점은 다방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 신탁자. 등기는 그러니까 매도인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안다 모른다? 아는 경우요. 여기는 매도인하고 누가 다방에서 계약하고 누구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야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수탁자와 거래한 타방 당사자 누가? 매도인이 명의 신탁 약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모른다, 선의이면 이건 일반 매매와 똑같죠? 뭐만 무효, 약정만 무효, 매매 계약 및 등기는 유효. 에? 여기는 뭐만 유효, 매매 계약만 유효, 약정 및 등기는 무효. 여기는 뭐만 무효, 약정만 무효, 계약 및 등기는 유효. 민법에서야 벌칙과징금, 횡령죄 이런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최근 판례에서 여기는 수탁자가 신탁자 등기에서 수탁자를 넘겨받았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보호되죠. 야는 자기 거 팔았어요? 신탁자 거 팔았어요? 이게 무효니까 야가 소유자 아니야. 그러면 소유자 승낙 없이 팔았으니까 횡령죄 나와겠네. 여기 최근에 판례가 이거 3자가 아니야. 여기 매도인하고 신탁자가 매매 계약했죠. 매매 계약한 신탁자인 매수인이 돈은 다 줬지만 자기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 넘긴 거 아니야.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 얘는 소유자 누구요? 매도인이 소유자지. 등기부 보니까. 야가 제3자에 팔잖아요. 제3자는 선악불만을 권리치다가죠. 야 신탁자 거 팔았어요? 매도인 거 팔았어요? 매도인 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매도인에 대해서 횡령죄 성립돼요? 매도인에 대해서는? 매도인, 수탁자가 처분한 것은 매도인 관계에서 매도인에 대해서는 횡령죄야? 야는 돈은 다 받았잖아요. 법률상 소유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는 누구 건데? 수탁자 것이니까 제3자에게 파는 것은 자기 거 팔아서 남의 거? 여기 횡령죄 자체가 없다. 그러면 신탁자는 일단 수탁자에 넘겨놨잖아요. 이제 내부적으로 수탁자에게 전화하겠죠. 이제 등기 넘겨달라 하니까 수탁자 뭐라 해요? 어디시라고요? 이렇게 하죠. 그냥 어디라고요? 하다가 전화 주죠. 하다가 끊어보죠. 그 신탁자가 뭐? 야 등기 무효하냐? 말소 청구권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무효라고. 소유자 이 사람이라고.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어 없어요?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한다 그 말은 안 주면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한다 하면 법원에 소송하겠다고.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니까 수소법원, 법원에서 확인하니까 수탁자 명의의 등기 넘어간 원인이 뭐라고? 명의신탁 약정이 밝혀지면 신탁자는 형벌이 얼마? 5-2. 수탁자는 이렇게 처벌돼요. 그럼 실명법을 위반해서 타인 명의 등기 넘긴 신탁자는 5-2회의 과징금이 부과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면 네 거니까 실명 전환하라 그 말 아니야? 부과되고도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나와요. 누구한테는? 여기는 과징금 이행 강제금 없어요. 예? 여기 우리 시험에 나와. 최근에 어디까지 나왔는가? 과징금까지 나왔어요.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무조건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 명의 넘긴 부동산 평가액이 있나요 없나요? 부동산 가액이 있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차등 부과해요. 100분의 30 이내에서. 이거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확정적으로 100분의 30을 과징금 부과한다면 안 돼요. 30 이내다 그 말은 지금 신탁자 자기 것인데 타인 명의 등기 넘겼죠. 실명법 위반했죠. 실명 등기 하자는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타인 명의 등기 넘기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이하, 2년, 3년 있겠죠. 그 기간에 따라서 실명 등기하자는 기간에 따라서 5%, 10%, 15% 차등 규정이 있고 부동산 가액이 있나요 없나요? 가액에 따라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5%, 10%, 15% 차등되어 있다고. 최대 몇 프로? 30% 이내에서 최소 10%. 요거 더해서 하니까 15% 나올 수 있죠. 20% 나올 수 있고 25% 나올 수 있죠. 최대 30% 이내에서 차등 부과하는 거예요. 의무 위반 기간 경관 기간하고 부동산 평가에 따라서 30% 이내에서 차등 부과한다. 뭐를? 과징금을. 과징금 부과받고도 실명 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나와야지. 그럼 이 과징금 부과받고 1년 이내에 실명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이 있나요 없나요? 10%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도 또 실명 등기하자면 또 20%. 그 실명 명의 신탁 약정에서 타인 명의 등기 넘겨나면 신탁자는 돈 찾을 게 거의 없다고. 누구세요 해도 못 찾고 소송 걸어봐야 5-2. 예? 과징금 30%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10%, 또 하지 않으면 20%. 그래서 보통은 협의회 땅값이 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처음에 1억짜리인데 10억 올랐다. 한 3억 줄게 이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넘겨받는다고. 조심하셔야 돼. 그 땅 어디 뭐 숨길 데 없으면 제 명의로 넘기라고요. 넘겨놓으시라고. 제 명의 넘겨놓으시면 제가 잘 알아서 처분해가지고 외국 가서 살다 와야지. 여기까지 시험 나와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아니다 하면 유효한 명의 신탁이 있는데 다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딱 세 사람만 배우자 간 종중 종교단체만. 근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가 무조건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한 거요. 조세 포탈 목적 등이면 똑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은 대항 요건이 중요하다.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준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공시가 돼 있어야 한다. 공시 기능하는 것이 뭐다? 주민등록을 매개로.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을 매개로. 그러면 상가 건물에서는 상가 건물을 일부 쪼개서 세를 놓기도 한다. 요 부분을 내가 임대차에 했습니다면 요 부분을 공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뭐 첨부해라? 도면 첨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은 뭘 기준으로 주민등록한다? 건축물 대장인 공부상 표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러 갈 때 건축물 대장 공부상 표시대로 합니까? 아니면 실제 건물 표시? 실실 아파질라 하네 진짜로.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용도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일대는 공부상 용도요, 실제 용도. 이건 사실상 주거용이면 보호된다고. 주민등록은 몇 번지 동호수 할 때는 표시사항은 뭐 가지고? 건축물 대장 공부상 표시.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언제 판단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이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점포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건조당권 설정했다. 그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했다. 용도 변경한 후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할 당시는 뭐가 되었다?
주거용이 된다면이니까 주택 임차인으로서 보호된다. 소액 임차인이면 경매 넘어갔죠. 건물은 같다. 그 건물에 등기부에 건저당권자 있죠. 소액 임차인이면 건저당권자에 대해서 최우선 변경은 있다 없다? 있다. 에? 정확하게 전입신고하면 보호되죠. 공문이 착오로 잘못 기재해도 정확하게 전입신고해서나 공문이 착오로 주소지를 수정을 요구하였고 잘못된 전입신고서 제출하였고 그대로 전입신고되면 최종으로 받은 전입신고서가 올바르게 제출하고 입주했다 나오면 착오여도 보호되지만 올바르게 제출하였으나 주소지를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전입신고서 제출하여 그대로 전입신고됐다면 대항력 없어요. 다가구 집업만 다세대 연립 아파트 동호수까지 그죠?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다가구였을 당시에는 단독 등기죠. 다세대로 바꿨다 그러면 개개원마다 구분 등기했다 그 말이죠. 현재 다가구였을 당시에 임차인이 살고 있죠. 대항력권 가지고 대항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세대로 용도 변경되었다 하여도 건물은 같다. 임차인 같다.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로 용도 변경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대항하기 위한 요건, 대항하기 위한 힘은 대항은 제3자인 상속인, 수정자, 매수인,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계속 살겠다는 권리야. 여기 배당하고 관계없다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대항 요건만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없다만 따지지 배당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경매 넘어가서 선순위에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있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이다. 경매에서 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이죠.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서 살지만 저당권의 압류에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가 소멸되니까 소멸되죠. 소멸된다 그러면 제3자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살 권리가 없다.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에? 그러면 대항 요건만 갖추고도 배당 요구한다고요? 못하니까 맨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안 되니까 후순위 이어서 대항은 못해서 낙찰자에게 살지는 못하지만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어디? 원천지죠. 시군구 출장소, 읍면동 사무소, 등기소도 간다. 확정일자 받는 것 찍어주는 것은 원칙은 등기소 업무라고. 왜냐하면 배당 받는 권리 아니야? 배당은 어디서 해요? 법원. 이게 등기소 업무였다고. 옛날에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등기소 찾아가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위임을 해줬어요? 동사무소까지. 공정인 사무소에 공정 받아 놓으면 똑같아요. 상가 건물에서 확정일자 부여기간 어디? 상가 건물은 세무서밖에 없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서. 그 다음 확정일자 세무서. 아시겠죠? 정보 제공 요청도 세무서. 확정일자 부여기간 찾아가서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죠. 그럼 대항요건이 확정일자 갖추면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조금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보조금 제한이 없이 그 말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찍혀있는 보증금액이 5억이다. 얼마에 대하여? 5억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죠. 확정일자 도장의 의미는 앞으로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액을 확정시켜 두겠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거기능밖에 없지 주민등록처럼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죠? 그럼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되었다? 요 의미밖에 없다고. 근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보니까 아파트 명칭도 빠져 있고 동호수 기재가 빠져 있다고. 어디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의 명칭이나 동호수 기재가 누락되어도 확정은 되어 있다. 확정일자 도장의 의미는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매 넘어가서 계약서에 적혀있는 보증금액만큼만 우선 변제받겠다라고 보증금을 확정시켜두겠다는 의미밖에 없지 주민등록같이 임차권을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이면 계약서 안에 동호수 기재가 누락되어도 확정이 되었다.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없이 항상 후순위 권리자보다. 그러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의 권리 핵심은 한 개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있다. 경매 넘어갔다. 그러면 권리 분석표를 보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더라. 8월 11일에 저당권자는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받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선 면제권 주죠. 그러면 주택이고 상가다 보니까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받은 임차인이 있다 없다? 있죠. 이 사람도 우선 면제권 있죠. 그러면 여기도 우선 면제권. 한 같은 부동산에 확정일자받은 임차인이 우선 면제권이 있으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 갈래?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저당권자하고 확정일자받은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 순위, 배당 순위 따지는 게 핵심이야. 공식처럼 임차인은 무조건 뭐는 갖춰라? 대항 요건을 무조건 갖춰라. 그죠? 대항 요건을 8월 11일 갖췄다고. 8월 10일 날 전날에 확정일자 받았다고.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확정일자 받은 경우 보통은 전입신고하러 간 김에 확정일자 받죠? 확정일자를 대항 요건 갖춘 날 같은 날 받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대항력은 요건 갖춘 다음 날 8월 12일 몇 시? 0시부터 대항력 우선 면제권 확정일 대항요건 확정일자 대항력 확정일자니까 뭐 언제? 8월 10일 0시에 똑같이 우선 면제권. 여기 공식적으로 확인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 며칠? 8월 11일. 대항요건 며칠? 8월 11일. 뭐하고 뭐가 같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와 임차인의 대항요건 갖춘 날이 같으면 누가 항상 우선한다? 저당권자가 항상 우선한 이유를 아시겠죠? 아무리 먼저 갖추거나 같은 날에 갖춰도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 갖춘 날이 아니고 다음 날이고 저당권은 설정 등기한 날 바로니까 항상 저당권자가 우선. 이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대항 요건 갖추면 대항력 준다. 확정일자 갖추면 우선 면제권 준다는 것은 원칙 임차권인 채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까? 임차권 채권은 대항력 없어. 주인 바뀌면 비워줘야 돼. 경매 넘으면 우선 면제권 없어요. 채권자가 아니라 평등주의지. 우선 면제권 없다고. 약자 보고 안 되니까 임대차 법을 만들어서 물권화 시켜서 보호할 뿐이지 임차권 채권이 대항력을 가진다. 우선 면제권을 가진다 그래서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선 면제권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지금. 가진 임차인은 바로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물권 되는 게 아니라고. 이미 경매 신청한다. 그러면 저당권자 경매 신청권, 전세권자 경매 신청권은 소송 제기해야 됩니까? 지가 돈을 못 받으면 바로 소송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 권한인 판결문 필요 없이 채권자인 저당권자, 전세권자 자기의 임의로 신청할 때 이게 임의 경매.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지는 경매 신청권 그 말은 임의 경매 신청이야. 임차인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니까 임의 경매 신청권은 없다고. 그러면 소송 걸어라 그 말이지.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얼마 지급하라. 이행 판결 나오겠네. 누가 인정한 문서요? 법원인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인정한 문서를 집행권원이래요. 집행권원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지 임의 경매 신청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집행권원인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할 때는 물건을 인도한 다음에 신청해라. 물건 인도하는 순간에 대항요건 깨지면 안 되니까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인도를 하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경매 신청의 목적이 뭐예요? 돈을 안 주니까 경매 넘겨서 낙찰 대응 가지고 우선 변제받고 정리하겠다 그 말 아니야. 그 나한테 배당된 금액은 어디 있어요? 법원에 있겠네.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은 내가 신청할 때는 살면서 경매 신청한 거야. 이제 보증금 수령하러 간다. 수령.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수령한다 그러면 살겠다 나가겠다. 그때는 물건을 낙찰자 매수인에게 인도를 하고 수령한다고. 인도와 수령은 동시에 경매 신청 집행 개시할 때는 인도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집행 개시할 수 있다. 구분하셔야 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도 없고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9월 넘으면 쓸 필요 없어요. 이제 그만 써도 안 되겠어요 제가? 팔도 아프고. 아직까지 9월달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8월 29일이야. 이제 4일 남아서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까 쓰는 거야. 9월 넘어가 봐요. 9월
그걸 넘어갈 때 수업 듣고 들으신 분들은 저하고 호흡을 좀 맞으면 계속 말하면 치고 받고 하는데 그럼 그 질문이 실제 시험 나가면 자기가 대답했던 질문이 툭툭툭 나와요. 32개, 34개. 수업을 띄엄띄엄 듣다 보면 저하고 호흡이 안 맞죠. 안 맞은 사람은 따라가지를 못해. 또 그럼 못 따라가니까 또 집에서 덜 빠져봐. 빠져보니까 학원에서 나만 건 진도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지금까지는 다 괜찮아요. 다 제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9월부터 왜냐면 어차피 시간 지났으니까 9월, 10월은 학원에 살아야 돼요. 학원에 무척 사시라고. 뭐로다 하면 밤새도록 심야 강의 제가 한다 했잖아요. 날짜 제가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일단 백선 끝나고 실전 모의고 시작하면 이제 민법은 좀 안정이 된다고 백선 정리하고 모의고사 보고 하면 안정된다면 80 나오는 게 아니고 60점은 확실히 맞아요. 개론도 60점 가까이 나오거나 민법이 70 나오면 좋은데 해놓고 2차 하려보니까 동차하시는 분은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1차 수업 듣고 1차 수업하는 날 제가 저녁에 남아가지고 어쨌든 화요일 토요일은 제가 수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11시부터 새벽 2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피를 받으면 3시. 이렇게 해야 2차는 중개사법, 지적법은 제가 두 과목 할 건데 해야 실제 시험장 가지고 막 대답하고 뭐 모르겠어. 하여튼 뭐 대답하고 웃고 막 하다 보니까 되고. 아니면 2시까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하든지. 아니. 왜냐면 사람 몸이요. 10시부터 3시까지 자야 돼요. 다음 날이 덜 피곤해요. 6시부터 9시까지 돼요. 아침에. 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 할래? 4시부터 6시까지 할래? 6시부터 9시까지 할래? 선택하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등기법은 제가 가르치지도 못하지만 등기법은 하루아침에 점수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이론 강의를 좀 하셔야 돼. 세법도 제가 당연히 가르칠 수는 없는데 세법에서 시험 나는 부분을 기출문제 보셨잖아. 그 부분은 16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자기가 잡아와야 돼. 그래야 90을 잡아와라 그 말은 모의고사 100% 맞춰라 그 말이 아니고 선생님 이야기만 알아들 정도의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2차 과목 지금 공법은 선생님이 찍어주는 문제이지 백선 있잖아요. 백선 문제가 많아. 이거 해도 버거워요 사실은. 정비법 빼고 하면 한 70% 100문제 70문제 가지고 정리하시면 55점에서 60점 나오면 돼요. 저를 믿으시라고. 중개사법은 32개 34개는 수업 들으시면 진짜 손들고 있어요. 손들고 있다고. 박스의 문제가 아무리 나와도 32개 34개를 맞춰요. 왜냐하면 수업할 때 호흡을 대답하고 틀리면 다 체크했다가 자기 공부 좀 더 하고 그렇게 하시면 32개 34개를 맞출 수 있는데 억지로 자기가 답을 피한다 그랬죠.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답을 피해가지고 3번 찍어요. 1번은 그냥 넘어가서 2개 틀리고 5번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4번 찍고 5번 못 봐서 2개 틀리고 그런 것만 고치시면 된다고. 80점 충분히 나와요. 100점 맞을 필요는 없네요. 100점 맞으면 너무 좋은데 100점 막 들어가려면 너무 힘들다고. 구석구석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32개 34개 맞추시면 어지간하면 2차는 한 학원에 1명 떨어지거나 전체에서 1명 떨어지거나 다 맞거나 다 합격하거나 그래요 보통. 2차는 걱정하지 마시고.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 갖추고 소액 임차인이 되죠. 가장 쉬운 문제가 임대차법상 대항력이요.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대항력은 이런 거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임대차법상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 어떤 권리?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때만 확정일자 필요하지 대항력이거나 최우선 변제권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요거 쓰시면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 갖추고 소액 임차인이면 되죠. 누구보다? 선순위 후순위 불문하고 그만한 다른 권리자보다 보증금액 전액이다. 보증금액 중 일부가 아니고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법표에는 소액 임차인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 우선 변제권 표현인데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보증금 전액,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은 소위 최우선 변제권인데 다른 권리자보다 일정액, 보증금액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나오면 최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제한 없이 하면 그냥 우선 변제권.
그러면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뭐다? 선순위, 최우선 변제권이죠. 최우선 변제권 행사에서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려면 대항 요건을 언제까지 갖춰라? 그러니까 보세요. 맞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 붙은 것은 배당받는 권리야. 배당은 법원에서 하는 거야. 법원에서 한다고 경미할 때 행사하는 거라고.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둬도 소액 임차인이 경미 안 넘어가면 대항력만 행사하지 그냥 살든지 나오든지 밖에 없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받는 권리이면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려면 대항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라?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이요. 그러면 현재 암기 나중에 하고 가셔야 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16년도 3월 31일 이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서울이 소유임차인 얼마? 1억에 대해서 일정액 얼마? 3,400, 8,000, 2,700 있죠? 6,000, 2,000 있죠?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 최근에 바뀐 게 서울하고 기타 지역은 바뀐 거예요. 서울은 9,500, 3,200이었다가 1억 3,400 바뀌었고 기타 지역은 4,500, 1,500이었다가 5,000, 1,700 바뀌었다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디 포함? 광역시에 들어갑니다. 광역시에 있는 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군단인데 인천광역시 광역시 소유하는 군단이는 광역시 들어가면 안 돼요. 기타 시군구. 서울은 따로 독립된 지역이요. 과밀억제권역 안에는 뭐 빼고? 과밀억제권역에 서울 빼고 인천 빼고. 인천은 광역시에서는 뭐 빼야 되는가?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이요. 과밀억제권역 할 때는 8,000, 2,700인데 뭐는 빼고? 서울은 1억 빠지고 광역시 할 때는 뭐 빼고? 인천은 빠집니다. 과밀억제권 넣고 이런 거 나중에 짚어. 그 전체 최우선 변제 대상인가 이걸 박스형해서 나온 적도 있다고. 그러면 지금 최우선 변제권은 현재 서울시다. 임대차 계약한 보증금액이 대항력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이면 선순위 우순위 불문하고 무조건 3,400 준다. 그러니까 좀 전에 다가구주택 중개할 때 무조건 된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뭘 봐야 되고? 등기부 봐야 되죠. 등기부 보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죠. 설정 등기 일자 담보자발 당시 담보권자가 받던 법이 있죠. 저당권 설정 등기 당시 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이 얼마인지 봐야 된다고.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부상 저당권 설정 등기 당시의 임대차 보호법을 그대로 현재 임차인에게 적용해서 최우선 변경을 판단한다고. 그럼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 1억이다고. 1억 바뀐 시점 언제라고? 2016년도 3월 30일 이후 바뀌었다고. 그럼 등기가 2017년도 1월달 돼 있다고. 그러면 저당권자가 받던 법이 현행법 아니야? 얼마이야? 1억이면 3,400이죠. 그럼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 1억이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3,400. 그런데 등기가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인데 등기가 2016년도 1월 달에 등기가 돼 있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당시에는 현행법이에요, 종전법? 종전법 당시에 담보자본 종전법을 그대로 임차인에 맞춰야 된다고. 이 당시에는 1억이요, 9,500이요. 9,500 이하가 소액 임차인인데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 얼마? 1억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다고. 여기 가장 핵심이요. 임차권 등기,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있죠. 이번에 바뀐 게 꼭 보실 게 프린트물이 임대차위원회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꼭 구분하시라고. 신설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예요.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 사실은 임대차위원회는 원래부터 있었다고. 임대차위원회는 딱 일하고자 하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보증금액 중 일정에 하가면 뭐예요? 최우선 변제 대상인 보증금액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일정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심의하게 둔 것이 임대차위원회예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임대차위원회는 딱 최우선 변제권을 심의하게 한 것이 임대차위원회예요. 어디에 둔다? 법무부에 둡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계에서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분쟁 전반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게 되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 어디에?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그 심의사항은 한 개만 기억하시라고. 임대차위원회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심의하기 위해서
임대차위원회. 요거 빼고 임대차 전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여기는 법무부 소속이고 여기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소속이고 지부의 조정위원회 둔다. 숫자 노름 있죠. 숫자 노름. 숫자. 지금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고 저당권을 따져보니까 다 가구주택이다만 주택이면 소유 임차인이 여러 명 나올 수 있잖아요. 낙찰 가액은 1억이야. 낙찰 가액은 경매에서 소유 임차인이 받은 일정을 합산해 보니까 낙찰 가액 1억 원에 2분의 1을 초과한다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똑같이 갈라가요. 상가도 똑같아요. 차임 증액 청구. 약정한 차임 보증금에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하죠. 주택은. 상가는 100분의 9죠. 20분의 1 9%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인가? 임대차 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는 못하고 1년 이내에 증액 청구 못해요. 증액을 한번 했죠. 증액하고 다시 1년 이내 못해요. 요게 요건. 그러면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정액을 임대인이 청구한 때만 올려달라고 할 때만 5% 초과하지 못하고 9%요. 그러면 합의 정액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합의하여 정액하는 것은 청구 아니니까 제한이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재계약은 청구요 합의요? 그러니까 재계약이거나 합의 정액할 때는 20분의 1 제한받지 않고 올려도 되고 9% 제한받지 않고 올려도 된다. 쉽잖아요. 그죠? 또 뭐 있노? 상가 건물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꼭 공부하셔야 돼.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 임차인에게는 없다고. 뭐 모의고사 보니까 주택 임차인은 기간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예 없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법에 없어요. 상가 임차인에게만 권리금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제외 포함하여 전체 몇 년? 5년 초과되는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면 거절하지 못하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할 수는 있다. 요구받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제일 잘 나오는 게 3기 연체. 상가 건물에서 3기는 중요합니다. 계약갱신 요구받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고 계약갱신 요구인 6개월 한 달 훨씬 전에 3기 연체하고 있으면 요구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해지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2기 차임 연체는 어디 나와요?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통지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임차인이 몇 기 차임 연체했다면 2기 차임 연체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니까 기간 만료되면 비우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갱신 거절 사유에서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 말이죠. 동의 없이 전대하면 범위 따지지 않습니다. 전부 무단 전대하든지 일부라도 무단 전대하면 거절할 수 있다. 아직 안 나왔지만 건물의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려한다. 재건축하려면 무조건 거절한대요. 철거 재건축 명목이 있더라 하여도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차인에게 공사는 언제 시작할 것이고 기간은 얼마 걸릴 것이다 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약할 때 임차인이 그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비워드릴게요 따르는 경우 그때 거절할 수 있어요. 건물이 너무 노화됐다 멸실을 해서 안전사고로 되면 거절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임대차 계약 중개할 때도 건물이 입지가 좋은데 너무 건축물 대장물이 한 30년 넘었어요. 노화되어 있죠. 안전사고로 된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커피숍 같은 거 좋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인테리어 가면 보통 1억 2억 들어가잖아요. 유의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다른 법 하면 정비법 있죠. 정비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철거 재건축이 들어오면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네. 관할청에 가가지고 이 지역에 지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려는데 철거 재건축 계획이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거절 사유를 시험 나. 이 거절 사유를 꼭 암기하실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마라. 누구는? 임대인은 누구로부터 받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하는 데서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갈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걸려 있다고 3기 참여를 연체했다면 동의 없이 전대했다면 이런 사유 있죠. 있다면 방해행위 아닙니다. 권리금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는 거절 사유가 1.
두 번째, 임대인의 권리금 방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같이 걸리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 풀어봅시다. 몇 개 풀고 마칩시다. 9월 가면 토요일 날 제가 수업하겠죠. 토요일 오전 수업은 정규 진도 100선이라고 나가고 오후 수업에 비어 있잖아요. 이 책은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이 사물함에 넣어놓으시라고. 오후반에 제가 못한 부분 좀 꼼꼼하게 뒷부분 있잖아요. 지금 읽어드릴게요. 다시. 9월 때는 죽으나 사나 학원에 계시는 거예요. 혼자서 정리하고 학원 오겠다. 10월 29일이요. 네, 혼자 정리하고 학원 올게요. 10월 29일이요. 안 되는 거요. 정말로 본인 마음에는 이동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그게 아까워서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 계셔보셔서 알겠지만 안 돼요. 저도 경험이 있고 안 된다고. 고시원에 밖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는 게 맞아. 밖에 나가 나와 경쟁하고 앉아 있으면 괜찮다고. 좀 더. 근데 독서실에 늘 앉아 있었던 분은 괜찮아요 지금? 그대로 10월 28일 쭉 가면 돼요. 살도 빠지고 얼마 좋노. 눈이 좀 침침할 뿐이다. 안경방에 맞으시고. 자, 몇 개 풀어봅시다. 실명법. 실명법이 205페이지 9번 있죠. 174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174페이지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타이틀 밑줄 하시고 옳은 것 동그라미. 1번은 됐고 2번은 알고는 가셔야 돼. 부동산 위치 면적 특정 밑줄. 위치와 면적을 특정했다. 뒤에 구분 소유 약정 밑줄. 둘째 줄 공유 등기. 이름 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상호 명의 신탁. 실명법상 명의 신탁이다. 모르겠다. 어디가? 자고 제가 2차 수업하면 2차 수강생은 숨도 쉬지 말고 뭐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창원인 거예요. 뭐 2차가 호구입니까? 호구와 자꾸 2차만 하냐고. 숨도 쉬지 말고 뭐 하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창원인가? 왜 2차 수강생이 뭐 호구냐고. 왜 2차 수강생들은 수강생도 아니냐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지. 2차 수강생 되라고 뭘 하라. 시간 많으니까 시간 없다는 거야 자기들은. 1, 2차를 까나 그러면? 1, 2차는 숨도 안 쉬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상호 명의 신탁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합니다. 결론은 명의 신탁 약정이 아닙니다. 실명법에서 규정이 아니에요. 부동산 갑 소유 있죠.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팔아 매매한다고. 통으로 팔면 그냥 등기 넘어갈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 전체 면적이 500제곱인데 200은 내 거. 300만 내한테 팔겠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위치하고 면적을 특정했죠. 요건 내 거, 이건 네 거. 구분 소유 약정했죠. 분할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갑 소유 단독 등기해서 갑을 공유 등기한다고. 이 조세 포탈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절차만 생략한 거예요. 분할 등기만. 이건 명의 신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위치 면적 특정했다. 구분 소유 약정했다. 공유 등기 나오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하고 상호 명의 신탁이다. 명의 신탁이 아니라고. 그럼 갑 소유 면적 따로 있고 을 소유 따로 있네. 등기는 공유 등기 되어 있죠. 을이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처음부터 각각 쓰고 있는 거요. 우리 지분대로 분할할 수는 없어. 일반 공유물이면 분할 청구 가능하잖아요. 요건 지가 소유하는 면적, 지가 소유하는 부분을 딱 특정해서 농사 짓고 있잖아요 지금. 분할 청구 같은 게 없다고. 처음부터 따로 쓰고 있으니까. 그 민법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4번) 명의 신탁한 부동산을 수탁자 밑줄 임의로 제3자에 매각했다. 제3자는 보호되죠? 신탁자. 수탁자가 처분한 사실을 한 수탁자는 신탁자는 누구 찾아갔어요? 제3자 찾아갔죠? 뭘 얘기해요? 약정이 무효네. 등기 무효네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어.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악 불문하고 제3자가 보호되니까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악인 항상 우리한테는
함정이니까 컨디션을 안 잡으면 악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명법에서는 악의 제3자도 보호된다. 아시겠죠? 5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했다. 교회 같으면 본원이 있고 저기 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밑에 종교단체에서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본원 명의로 등기 넘긴다고 어떤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아니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것은 유효하다. 조세 포탈 목적 등이면 규제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게 10번, 11번, 14번, 11번처럼 이렇게 문제 지문이 길잖아. 10번처럼. 그럼 이 문제 지문 길면 실명법은 당할 필요가 없어요. 2자간인지 3자간인지 계약명의 신탁인지만 지문을 보고 딱 구분해 두시면 답은 나와 있다고. 자, 보세요. 신탁자 갑, 수탁자 을간 약정한 뒤 누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 지원 나왔네. 이게 뭐예요? 계약명의 신탁이구나. 나왔죠? 그러면 자금 지원 받은 누가? 둘째로 수탁자가 매도인 병. 밑줄.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계약하죠. 그런데 매도인 병 사정보니까 괄호에 갑 신탁자 을 수탁자 사이에 명의 신탁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다 주어졌네. 자금 지원하네.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가 모르네. 그러면 뭐만 무효? 약정만 무효. 계약 및 등기는 유효. 을 명의로 격려된 뒤 을 수탁자가 정과 매매 계약 체결하고 정으로 넘겨 제3자 정하고 넘겼죠. 제3자는 권리 취득하죠. 수탁자 횡령죄 있어 없어요? 누구 건데? 수탁자 자기 것을 넘겼으니까 횡령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로 하면 계약명의 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다 나오면 약정만 무효, 계약 및 등기는 유효,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답이 몇 번이요?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간 1번 지문 명의 신탁 약정은 뭐? 무효이나 을 명의로 경위된 이전 등기는 뭐? 유효. 답 1번이네. 4번에 을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 처벌된다. 누구 건데? 수탁자 자기 것이니까 횡령죄 없다. 을 수탁자는 형벌이 얼마? 3-1이지 1-3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2번도 제3자가 누구요? 정이죠. 정.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 당연히 제3자 취득하니까 유효. 정의 명의 신탁 약정을 알아도 뭐 권리 취득한다. 선악불문하고 권리 취득한다. 그죠? 11번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은 을하고 매매 계약하죠? 누가 매도인?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이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갑과 병 간의 명의 신탁 약정 이게 뭐예요? 3자간이지. 매도인 을, 갑, 매매 계약, 병하고 명의 신탁 약정에서 등기는 누구한테? 병한테 넘길 거 아니야? 3자간 명의 신탁 주어졌죠?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개공이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 3자간이라고 나오면 답은 약정은 뭐? 무효. 등기 수탁자명의 등기 무효. 소유권 누구한테 있고? 을에게 있고 횡령죄 없죠? 계약 명의 신탁이 아니고 뭐?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병명의의 등기는 뭐? 무효. 병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된다. 매도인이 누군데요? 매도인이 을에게 기속. 그죠? 갑은 매매 계약에 기하여 갑이 누구요? 신탁자죠. 을에게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은 뭐 하니까? 유효하니까. 병 수탁자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으니까? 을한테 기속되니까. 그러니까 10번은 계약 명의 신탁, 11번은 3자가 명의 신탁인 사실을 알고 푸시면 많이 안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됐죠? 14번처럼 이렇게 시험 나오게 돼요. 우리 시험에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위법한 명의 신탁 약정, 그 말은 목적인 조세 포탈 목적 등인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누구는 신탁자는 형벌이 얼마? 5-2 맞죠? 답 1번. 무효인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그 말은 목적인 조세 포탈 목적 등인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의 과징은 부과한다. 100분의 30 이내에서 의무 이행, 실명 등기하자는 의무 위반 기간과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서 30% 이내에서 차등 부과하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30% 하면 안 돼요. 위법한 명의 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했을 때는 과징금 부과하지 않는다. 실명 등기하면 뭐는 안 줘?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도 5-2하고 과징금 무조건 부과되는 거예요. 실명 등기를 이행하면 뭐는 안 줘? 이행 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과징금은 부과한다고. 그 신탁자에게는 위에 1번에 5-2 더하기 과징금은 무조건 부과합니다. 하고 실명 등기를 했다 나면 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 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 하면 안 되고 나눠야 돼.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처음에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10%, 부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하지 않으면 20%, 과징금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 처음에 100분의 10,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 하면 100분의 20, 처음에 10%, 과징금 부과 1로부터 하면 10%요. 이행 강제금 부과 1로부터 다시 하면 이것들은 20%. 종교단체 됐죠?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등기한 경우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으면 유효하다. 임대차보호법은 경미하고 접어놓으세요. 이게 지금 못하겠다. 어차피 2시 넘었는데 요건 9월 첫째 주 첫 번 토요일 날 오후에 할게요. 접어놓으시고 책을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 학원에 드시라. 이 책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 보시라고. 요 정도 합시다. 하고 임대차보호법하고 법원 경미하고 하려면 오후 3시간 꼬박하면 딱 될 거예요. 정리가. 수고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쪽집게 백선부터 먼저 진행할 거예요. 진행하고 학원에 어쨌든 묻혀서 계시면 돼. 모의고사를 지금 9월 3일날 모의고사 보잖아요. 2일인가 3일 보고 중간에 한 번 더 볼까요? 아니 다른 회사 문제 있을 거 아니야. 한 번만 보면 그렇고 아니면 9월 말에 한번 보고 10월 달에 한 번 더 이렇게 보든지 그때 낫겠네. 그죠? 모의고사는 어쨌든 아니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못 봐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쪽 회사를 문제를 풀어보면 좋아요. 9월 달 진행해보고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